다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전세권자 보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토지가 있었죠. 그 다음 여기에 집이 저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갑소유고 갑소유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을이 전세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게 이제 뭐냐면 갑의 토지가 뭘로 갔냐면 병의 토지로 바뀌었어요. 토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병은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의 기간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전세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갑도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이 전세권을 소멸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야, 네가 집을 팔려면 이 사람 쫓아내 라고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쫓아낼 테니까 집 매매하자 라고 이걸 병한테 다 팔아 넘겼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정자 소멸 청구인데 자, 전세권자는 설정자는 소유자잖아요. 이 소유자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 본래의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본래의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오피스텔 요즘 불법 많이 나온다는데 오피스텔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상가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넣어줬는데 이 사람이 이 전세권자가 여기다가 아가씨들 고용해서 여기다가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쓴다. 요즘 뉴스에 나오죠? 오피스텔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럴 경우에 이것은 뭐다? 이것은 너 나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다. 자, 원래의 목적인 부동산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을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시설대로 다 돌려놔 라고 해서 원상회복이라든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를 줄 때는 그 건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보통은 임대인이 도배 같은 거 해주죠. 근데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세입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전세권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세권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권이 있는 반면에 수선 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필요비죠. 여기에 들어가는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막 수선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써야 되는 이 비용, 건물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한 경우는 전세권자는 너 나가, 지금보다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물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라든가 토지 임대차에도 임차권에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수선 유지 의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면 목적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 그렇죠? 역시 전세권자는 그 건물을 목적 부동산을 원래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이걸 정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원래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죠. 용도에.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이 전세권자는 보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이것을 목적을 가서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자는 이 설정자에 대해서 또 방해하지 마라고 해서 물권적 이 청구권도 역시 같습니다. 거기다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좀 개량을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러한 경우에 그 지출한 금액이라든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그 가액이 예컨대 이걸로 인해서 수선을 해서 3천만 원 들여서 이 건물 가치가 예컨대 1,500만 원이 더 증가됐다. 이러한 경우에 그 증가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그 지출액 3천만 원을 지불할 건지 아니면 증가액에 현재 1,500만 원이든지 이런 경우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전세권자는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현상 유지라든가 수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정자는 적극적으로 막 그 사람 사용의 목적에 맞게끔 막 해줘야 될 의무는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쓰게끔만 해줘야 되는 그러한 소극적인 인용 의무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 아니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참아주는 그러한 소극적인 인용 의무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처분의 자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소분의 자유라고 해서 소유권을 처분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다?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을은 설정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8,500만 원 전세가 되겠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처분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러한 설정 계약에서 처음에 갑과 을 사이에서 너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병한테 넘겨주면 안 돼. 너만 써야 돼.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설정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처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 이것도 이 을이 병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예컨대 8,500에 받고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원래 기간, 그렇지만 병은 뭐다?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갑과 을과의 원래 기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8,500이 아니라 갑, 을과 병 사이에 이것을 예컨대 1억으로 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병은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갑한테 얼마를 달라고 했다? 1억 아니면 8,500. 8,500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병이 을한테 빚이 1,500 있었다. 그런 경우는 1,500 따갖고 이것을 1억 주고 이게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고액이라도 원래 계약 기간 원래 계약 금액인 8,500보다 더 고액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갑은 얼마만? 원래 돈을 금액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전세는 뭐냐면 자,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을이 다시 이거를 누구한테? 병한테 전전세를 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을은 뭐라고 그랬죠? 전세권의 뭐죠? 양도라든가 처분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라든가 처분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전세권자가 이 소유자, 설정자의 승낙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있을 때, 자, 갑은 뭐죠?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이것은 소유자죠. 을은 뭡니까?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그런데 을이 다시 병한테 전세권을 주었을 경우에 자, 이 전세권자는 또 다시 뭡니까? 전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렇죠? 설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 뭡니까? 전전세권자입니다. 이 개념을,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자는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는 전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병은 전전세권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뭐냐면 전세도 인정이 되려면 전전세의 물권적 합의, 을과 병 사이에서 합의 플러스 뭐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기간은 자, 이게 2년으로 됐으면 이것도 2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3년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갑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금액은 이 범위 내에서 상관이 없죠. 액수를 넘지 못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더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원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을이 갑으로부터 집 독채 2층짜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에 요 2층을 따로 전세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전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전세권이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효과를 보시면 원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이 된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를 하지 않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자, 이 사람이 자유롭게 이 사람한테 전전세 했죠. 전전세 자유롭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자, 이 갑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승낙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산 경우에 을의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한테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전세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자, 이 사람이 들고 있었으면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데 이 사람이 있으면 불가항력 사유가 되는 경우 아마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전세권 전속기간 동안에는 원 전세권의 소멸행위를 금지한다. 자, 이 사람도 전 전세권자 이 사람도 경매권을 갖습니다. 이 사람도 경매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경매권을 갖고 있죠. 왜? 갑이 을한테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병도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권을 갖습니다. 다만 문제? 자, 이게 만약에 2년이었다. 근데 2년이었는데 6개월 살다가 이 사람한테 넘겨줬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6개월 있다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경매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원래 전세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사람은 이사하고 나서도 갑이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세는 원전세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갑이 보호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2년인데 1년 지나서 제3자가 나타나서 경매를 행사하겠다 하면 갑은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2년 원래 전세 기간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이 전세금을 반환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전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2년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을 예컨대 3년으로 잡았다. 6개월이 지나서 3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몇 년을 주장 못합니까? 6개월이 지났으니까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만 이 사람은 갑은 이 사람에서 1년 6개월만 참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은 보다 이 사람이 병이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세권의 금액이라든가 범위 이런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게 원전세권이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의 소멸 사유는 전세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에 관한 일반적인 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멸실, 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 수용 등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자, 목적물의 전부 멸실이라든가 일부 멸실의 경우는 일부 멸실의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해지하자라고 하면 바로 형사권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그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경우 아까 예를 들었죠. 오피스텔에다가 성매매업소, 윤락업소를 차린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을 통보하게 되면 당연히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통고를 받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라는 경우도 전세권을 소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일부가 전부는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만 갖고 전세권을 할 수 있으면은 전세권이 살아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가 해지되겠죠. 어찌됐든 일부가 멸실된 경우는 그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소멸되고 전세금을 그럼 깎아달라 가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세권자, 즉 전세권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건물이 일부 부탄다. 이게 이 건물에 대해서 2층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2층짜리 건물을 세워줬는데 전세권자, 자,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죠.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2층 여기에 불타고 없어졌다. 그쵸? 그러면 이 보증금을 예컨대 1억을 잡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자, 2분의 1이 날라갔으니까 전세보증금을 얼마로 깎자? 5천만 원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가능하지만 이 전세권자에게 규칙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세금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세권의 포기도 역시 전세권자가 포기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이 전세권자가 포기하게 되면 전세권도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수는 등기를 말소해야만 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세권의 포기가 있어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동시이행. 자, 전세권이 소멸을 했습니다. 자, 갑이 갖고 있는 전세권하고 이 집에 대해서 을이 갖고 있는데 서로 이제 만기가 됐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은 뭐죠? 을은 이 사람한테 반환금, 아까 예를 들면 8,500만 원 달라고 하려면 을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상에 있는 등기가 어떻게 될까요? 말소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일단 또 뭐 해야 됩니까? 이 건물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부동산 인도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된다. 필요 서류 교부. 이렇게 해야만 이 나머지 전세보증금 8,500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이 이제 제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전세보증금 8,500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을이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경매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8,500에 대해서 1월 1일 날 설정이 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나중에 이 저당권자가 3천만 원을 저당을 잡고 1월 30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또 저당권자가 다시 1,500에 잡고 이것을 2월 15일 날 이렇게 또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전세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저당권 계약 기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경매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합시다.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자, 나도 8,500 돌려줘. 이 사람 보니까 돈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 나도 8,500원 돌려줘 라고 했을 때는 자기 전세권을 하고 포기하고 이 8,500을 여기에 참가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비해당 참가입니다. 비해당 참가. 근데 나는 그냥 참가 안 할 거야. 어차피 나는 1순위이기 때문에 참가 안 하려 하면 나중에 낙찰받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자,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같이 다 소멸이 됩니다. 소멸하고 배당 수위는 설정 등기 선호에 따라서 전세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에 받았다. 그런 경우는 뭐다? 전세권자가 8,500 받고 제2 이 저당권자는 얼마? 1,500만 받는 거죠. 1,500 받는다 못 받는다? 아직은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 3순위 저당권자는 못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못 받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보다 후에 성립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경우는 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경우는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도 이 배당 요구해줘, 배당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역시 소멸이 되면서 변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자, 이번에는 후자죠. 자, 먼저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3천만원.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이 8,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는 자,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1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했다 그러면 이것도 자동으로 다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소멸이 되고 또 이번에 전세권자 설정되더라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둘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 금액이 1억이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3천만 원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1순위니까. 그리고 저당권자는 얼마? 나머지 7천만 원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8,500 중에보다 7천만 원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못 받죠? 마이너스 1,500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에 들어갈 때는 이것이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임대차 할 경우는 뭐가 이렇게 따랐죠? 전세와 같은 게 뭐가 있다? 확정일자로 그랬죠. 등기와 같은 거.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 등기를 받거나 그 다음에 임대차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그 집에 대해서 저당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순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집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집에 나중에 경매 받으면 이거보다 나중에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소액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이 되지만 그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금액이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법률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불측에 손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자기가 전세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역시 목적물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기도 해줄 거 다 해줘야 된다. 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속물 수거권과 원상 회복 청구권.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오피스텔에다가 이 소유자는 설정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전세권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피스텔에다가 굉장히 싱크대라든가 이런 거 시설을 제대로 다 했다. 이런 경우 또 침대도 굉장히 좋은 침대 붙박이장으로 갑시다. 붙박이장.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이 전세권자는 어떤 효과가 있냐? 만약에 전세기간이 끝났다. 그럴 경우에 전세권자는 부속물 수거권과 원상 회복 의무. 그다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되고 부속시킨 물건을 이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떼어가고 그다음에 붙박이장도 떼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을 굉장히 아깝게 해놨어. 또 떼어가게 되면 공사 또 해야 되고 번거롭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야, 너 떼어가기 전에 잠깐 스톱. 이거 내가 그냥 인수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건 뭐다? 형성권이다. 나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저하고 나쁜 꼴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막 뛰어가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예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이거 아까는 이제 이쪽에서 신청하는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 신청하는 겁니다. 야 여기 건물에 들어있는 거 내가 신청했던 거 네가 사가 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을이 이 사람한테 사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형성권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게 바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냐? 자, 첫 번째 이 건물에 대해서 이거를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시켰어요. 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자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부터 다시 산 거예요. 이 사람부터 매수한 경우,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자 이 건물에 붙여져 있는 거 네가 사가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 경우는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건물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전세권 설정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익비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아까 말한 오피스텔 지하가 옛날에 이제 장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뭘로 바꿨다? 전부 원목으로 바꿨다. 뭐 동화 자유마루라든가 여러 가지 원목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증가가 올라가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특별하게 무슨 굉장한 시설을 해가지고 뭐 3천만 원을 더 들여서 이 바닥 공사를 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것은 이제 나중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지상권에 관한 내용, 아니 전세권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전세권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것은 물권법상에 관한 어떤 권리다. 그렇죠? 물권법상의 이 전세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이 임대차와 다르다. 임대차는 뭐다? 채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임대차를 채권이지만 물권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거. 자, 물권법적인 효력이 부여된다는 건 뭡니까? 우선 변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선 변제력이라든가 대항력.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죠. 특히 우선 변제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떼어먹을 수가, 뺏길 수 않을 수가 있죠. 예컨대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이런 물권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력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게 뭐가 있죠? 확정일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 임대차와 이런 경우에 채권적인 순위 있어서 이런 것을 해두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대차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당권자가 2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집이 예컨대 5억짜리로 가정합시다. 근데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억을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임대차이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그때 날짜가 더 이보다 늦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집을 경매를 받았는데 나중에 변제를 못해서 받아보니까 예컨대 3억 5천이다. 3억 5천이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2억 중에서 얼마만? 5천만 원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게 뭐다? 확정일자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등기고, 자, 전세권은 물권법상의 용역물권으로 등기를 하지고, 임대차는 채권법상의 권리다. 따라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준 것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와 이 전세권에 대해서 내용을 구별을 하셔서, 하나는 물권법상의 용익물권이고 하나는 채권법상의 그러한 권리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양자의 차이를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 전세권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지금까지